세계 자주포 시장 1위는 한국의 K9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40km에 달하고 실시간 집중 화력을 바탕으로 한 빠른 발사 속도, 사격 후에도 신속히 가능한 진지 변환, 그리고 기동성 및 생존성도 뛰어나죠. 사막에서 설원까지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운용이 가능하여 미국의 M109와 영국의 AS90, 독일의 판저파우스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무기 시장에서 오랫동안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던 무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K30비호입니다. 비호는 199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00년대가 돼서야 개발을 완료했는데, 이때쯤 되니 전투기를 대공포로 격추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텔스기가 등장하여 미사일을 날리고 음속으로 도망치는데 그 뒷공무니를 전차로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미국에서도 같은 이유로 대공포를 퇴물 취급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였으나 이미 개발비 289억 원을 소요한 김에 사용은 하자 라는 생각으로 양산을 했죠. 그래도 최초 계획은 396대였던 것에 비해 2006년 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하면서 167대로 대폭 줄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판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시설이 드론에 의해 공격된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드론이 군사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견제하기 위한 무기의 필요성이 예전부터 대두됐었는데, 한국의 K30비호가 너무나도 적합한 무기인 것이죠. 한국에서는 이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천억 원의 예산으로 개량을 하여 저고도 영역에서 다양한 공중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구비시켰고, 미사일과 탄환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하여 다수 표적에 대한 연속 교전마저 가능한 괴물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서 한국의 단거리 지대공 유도탄인 신궁마저 운용할 수 있게 되어 저비용 스마트 무기의 대명사인 드론을 전담 마크할 수 있는 무기로서 전세계 무기 시장에 어필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도 비호에 대한 극찬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고성능 레이더와 전자광학 추적 시스템을 갖추어 자체적으로 표적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하여 저고도로 침투하는 드론, 무인기 방어에 탁월하다 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호의 우수함을 알아본 인도에서는 지난 1월 한국으로부터 비호를 수입하려고 했으나 한국의 군사기술력을 견제한 러시아에서 회방을 놓는 바람에 인도에서 재검토에 들어갔죠. 러시아 전체 무기 수출의 35%를 인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다급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 계약이 성사되면 3조 원 규모의 거래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꼭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척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시설에도 드론의 공격이 발생함으로써 사우디에서도 수요가 생긴 것은 당연한 일이죠. 사우디의 왕세자가 얼마 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여 공동 대처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대공방어 체제 구축에 도움을 청했다고 하니, 사우디에서 또한 앞으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한국이 전세계 무기시장에서 활개를 치르는 가운데 미국에서 또한 이제는 한국에게 군사기술 이전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옛날에 미국에서 자신들의 무기인 M109 기반 K55 자주포 기술을 이전해줬더니 한국에서 K9을 만들어 인도, 터키, 폴란드, 노르웨이 등 전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죠. 특히 노르웨이에서는 그동안 사용했던 미국 M109의 대체로 한국의 K9을 선택한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무기 사용이 어려운 환경인데, K9 자주포는 기후, 지형 조건과 상관없이 탁월한 장비 성능을 보여주며 노르웨이 군 관계자들에게 극찬을 받은 것이죠. K9이 2017년까지 이뤄낸 수출 규모만 해도 2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뿐이 아니죠. 미국에서 M1 에이브람스 기반의 K1을 한국에게 설계해줬더니 이것에 120mm 활강포를 달아서 K1A1으로 개량하는가 하면 K2 흑표를 만들어내서 수출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K2 흑표에 120mm 55 구경장 포를 장착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개발하지 못한 것인데 한국에서 뚝딱 개발을 해버린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한국은 독일의 라인메탈사의 기술 자문을 요청했었는데, 독일에서는 니들도 잘 만드는데 상담은 무슨 상담이냐 라며 퇴짜를 놓았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미국의 M270 MLRS를 운용하면서 미 해병대가 차륜형 MIMARS를 개발하는 것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다가 두 가지 방식 모두 합쳐버린 천물을 개발하여 중동에 수출하기로 했고요. JDAM을 수입한 다음 개량하여 KGGB라는 이름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고, 미국의 T-50 초음속 훈련기를 통해 초음속 기체 동체 설계 기술을 이전받아 스텔스 기능을 가진 KF-X를 설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미국은 동맹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군사력이 강해지면 좋겠지만, 더 나아가서 수출까지 하며 자신들의 기술력을 뛰어넘고 있으니 견제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SOS를 보낸 나라가 있습니다. 이 국가는 중국에 대항하고자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에 대해 흔쾌히 도움을 주었죠.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많은 질타를 받아온 국가 중국. 이들로 인해 지구는 오늘도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전염병을 퍼뜨린 것도 부족하여 온 바다를 누비며 쌍끌이 조업으로 수산물을 약탈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선이 100만 대, 어업 종사자만 웬만한 국가의 인구 규모에 맞먹는 3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이 바다에 나오면 전 세계 바다가 초토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국은 이에 대항하여 다양한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대한민국 정부는 30년간 제주 해역을 지키다 지난해 퇴역한 제주 해경 소속 302함과 303항 300톤급 함정 2척 경비함정을 에콰도르 해경에 무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에콰도르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서북부에 있는 공화국으로 대한민국과 196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50년간 꾸준히 우호와 협력 관계를 증진시켜왔습니다. 수교 이전에도 에콰도르는 6.25 전쟁 당시 한국에게 물자 원조를 제공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고마운 나라입니다. 1976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상징이었던 현대자동차의 포니가 최초로 해외에 수출된 곳도 바로 에콰도르입니다. 이러한 에콰도르가 중국의 끊임없는 공격에 한국에 SOS를 보냈습니다. 에콰도르는 매년 중국에 침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의 배경이었던 갈라파고스 제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아메리카 에콰도르령 갈라파고스 제도는 19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 진화의 전시장이라 불릴 만큼 독특한 해양 생태계를 자랑하며 각종 해양 생물의 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197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고 2001년에는 그 범위가 더 확장됐을 만큼 보존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류가 아끼고 보존해야 할 갈라파고스 제도 근처에서 중국이 어선 수백 척을 이끌고 매년 쌍끌이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해상에서 대기하다가 어류가 EEZ에서 공해로 넘어오는 순간 쓸어 담아버리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공해상에서의 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조업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편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남미 갈라파고스 섬 근처에서 중국 어선 300여 척이 통신을 끊고 무작정 조업하는 것은 물론 선박 이름을 바꾸며 해양 쓰레기를 버린다고 지적하면서 이 중국 선박들이 심각한 골칫거리라고 말하며 중국을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지역에서 끊임없이 불법 조업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2015년 에콰도르 해경은 중국 어선에서 상어 지느러미를 무려 20만 여장을 압수했었습니다. 원래 상어 고기는 맛이 없어서 지느러미만 잘라낸 뒤 그대로 바다에 던져 버려지고 있었으며 이런 짓을 당한 수많은 상어는 지느러미 없이 헤엄도 치지 못하며 서서히 죽어갔을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2017년에는 갈라파고스 제도 동쪽 끝에 위치한 산크리스토발섬 해양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선박이 납포됐는데 선 내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귀상어를 포함해 희귀상어 약 6,600여 마리와 희귀종 300톤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상어들도 더 늦게 발견했더라면 샥스핀만 남았을 것입니다. 세계 야생동물기금 WWF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매년 대략 1억 마리의 상어가 목숨을 잃는데 지느러미 때문에 사냥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는 중국이었죠. 이렇게 사냥된 샥스핀은 약 90% 정도가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자신들이 먹는 샥스핀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식탁에 오르는지 알게 되어 변화가 생겼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안다 해도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제스처를 취합니다. 앞서 이야기하였던 제주 해경 소속 302함과 303함, 300톤급 함정 중 한정은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한 갈라파고스 제도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약 20년간 지난해까지 300척이 넘는 불법 조업 선박을 납포했고 200여 척을 해상에서 구조한 베테랑 선박은 다시 부활하여 불법을 저지른 중국 어선을 경계하고 납포할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한국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인천 옹진군, 연평도, 서해 북방 한계선 주변 해역에서는 중국 어선들이 교묘히 단속망을 따돌리며 출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7월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이 발표한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서해 북방 한계선에 나타난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44척이었죠. 지난해 41척보다 오히려 더 숫자가 늘었습니다. 특히 매년 연평어장의 꽃게 성어기인 5월에는 그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훼손당한 서해 5도 어장은 어획량이 크게 줄고 있는 상황이죠. 단적인 예로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따르면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의 지난해 꽃게 어획량은 401톤입니다. 이 수치가 많아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2011년 2273톤의 17.6% 수준에 불과하고 이는 1871톤을 적게 잡아들인 것이죠. 무려 80% 이상 감소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많이 나는 참홍어, 새우, 까나리도 어획량이 들쑥날쑥하지만 꾸준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이는 중국에 감당하기 어려운 인구수와 연관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우선 중국의 해산물 수요는 매년 오르고 있는데 이에 반해 중국 해양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 오염으로 인해 포획량은 이를 못 따라가는 데다 애초에 중국이 땅 크기나 인구에 비해 바다가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해역만으로는 수요를 못 채우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는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며 다들 부족하면 타국에서 수입이라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자원이 부족하면 돈을 주고 사오지 훔쳐올 생각은 안 하는데 중국은 당당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결국 중국의 패권주의가 꺾이지 않는 이상 저지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대처가 주목받기도 합니다. 2016년 아르헨티나 경비정은 불법 조업을 벌이던 중국 어선에게 멈추라고 경고한 후 이를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관행답게 선체를 이용해 들이받으려 하자 실탄으로 그냥 배를 침몰시켜버립니다. 물론 사상자는 다 건져 올려 할 말도 만들었죠. 이는 중국에게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같은 해 인도네시아는 근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선박을 납포하여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 수중 폭파해버립니다. 당사자 국가들이 반발했지만 인도네시아는 단호했죠. 이러한 조치로 불법 어선의 90%가 감소됐으며 불법 조업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이들 국가들은 실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중국에 강경하게 대응하여 그들의 뇌리에 강하게 충격을 준 사실도 있죠. 지난 2016년 11월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행하던 중국 어선 2척을 해경이 납포하자 주변에 있던 중국 어선 30척이 쫓아와 우리 해경의 함정을 들이받으며 해경을 위협했던 적이 있었죠. 이에 참다 못한 해경이 경고 사격을 포함해 M60 600여 발을 중국 어선에 쏟아부었고 경고 사격 이후에는 조준 사격도 실시할 정도로 중국 어선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 직후 중국 대변인은 너무 심한 조치라며 한국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지만 한국 해경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결국 중국 정부는 자국 어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에게 한국 해경의 지시를 따르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재미있는 사실은 중국의 불만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해외 커뮤니티나 네티즌들은 한국이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감탄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도 한결같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계 많은 나라들은 인류의 공유제인 환경과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지만 그에 상관없이 스스로의 이익만을 위해 피해를 끼치며 행동 중인 나라인 중국은 오늘도 전 세계에서 활동 중입니다. 이에 지금은 많은 나라들이 더욱 협력하여 그들에게 참된 교육을 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한국도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전염병 바이러스로 아직도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옛 은혜를 입었던 6.25 참전국에
우리도 부족한 상황에서 마스크를 지원하였고 세계에 찬사를 받은 전염병 방역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이제는 에콰도르와 같은 개발도상국에게 퇴역 경비함정 새 4척을 매년 무상 양도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불법으로 상어를 먹는 중국과 고래를 먹는 일본 사이에서도 세계에 귀감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은혜를 갚는 것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리나라가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시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